네, 안녕하십니까. 추후 준비 시작하자 다이의 자격증 따기 정보통신 상식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진도가 이제 실제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2강부터가 1과목 첫 시작이자 1과목의 제목은 컴퓨터 이해라고 하는 과목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에서 어떤 걸 배우고 이 과목에서 몇 점을 또 받아야 되고 몇 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또 과목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주의사항이라고 하고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이해라는 파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총 40문제 중에 여기서만 20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난이도는 중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가 중이라고 제가 이제 판별한 이유는 사실 컴퓨터 이해, 즉슨 이제 컴퓨터 기본적인 걸 배우는 게 그래도 가장 어려워요, 사실. 이게 컴퓨터는 까면 깔수록 정말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잘 잡아 놓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업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샘플 폴더에서 여기 2강 내용 핵심 요약 정리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죠?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거는 각 섹션마다 이제 요약집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나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가실 때나 여기 있는 것도 출력하시거나 사진 찍어서 들고 다니시면은 아마 외우기가 좀 편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겠고, 그래서 저랑 수업 뜨는 건 다 여기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마다 이제 가끔씩 여기 인터넷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뭐 그림을 보여드리거나 실제 지식백과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중점사업 확인할게요. 40문제 중에 20문제 출제되는 부분이고 컴퓨터의 개요, 즉슨 이제 이 컴퓨터가 진짜 뭔지, 이 컴퓨터 안에는 도대체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같은 이런 개요, 이제 첫 포문을 열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업 진행은 이제 한글 파일에 핵심 요약 정리로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다른 주의사항이 있더라면 제가 적어 드릴 거고, 근데 막 굳이 제가 여기 메모장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거 다이어트 강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모장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안 쓰이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여기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한번 보시면서 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금은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은 시험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이건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컴퓨터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뭔지를 알 때는요, 보통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업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연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만 말을 좀 하고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컴퓨터에 장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치가 있는지 총 5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걸 좀 외우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입력, 이제 출력, 연산, 기억, 제어, 기억, 이렇게 5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입력이랑 출력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장치, 출력 장치는 컴퓨터 밖에 존재하는 친구들이고요. 연산, 제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각각의 약간 이 종류들을 5개를 기억해 주시면 보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골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컴퓨터의 장치와 특징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이제 또 특징이 있거든요. 또 6개의 특징이라고 해서 약간 5대양 6대주처럼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속성, 신속, 정황, 정확, 대용량, 그 다음에 범용, 호환, 이렇게 있고요. 원래는 사실 자동인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5개만 좀 해놓게 하는 책들도 많은데 보통 정말 자동까지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신속 정확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컴퓨터를 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고, 여기서 좀 이제 약간 모르시는 게 또 범용 호환 정도인데, 범용은 범위가 넓게 사용한다. 그 다음에 호환은 이제 어느 장치랑 잘 어울린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는 뭐 그렇게까지 알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제 세대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세대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즉슨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를 말하는 거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1G부터 5G까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에 이제 계속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5G 휴대폰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4.5세대 정도 되는 거고요. 옛날에 1세대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어떤 컴퓨터들을 썼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1세대 같은 경우는 진공관이라는 걸 씁니다. 진공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넓은 관은 아니고요.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관돼 있는데, 그걸로 이제 컴퓨터를 좀 만졌고요. 자, 2세대 가시죠. 2세대는 트랜지스터라는 회로를 쓰게 됩니다. 실제 조금 얇은 막 같은 걸로 꽂아가지고 이제 회로를 쓰게 될 거고요. 자, 3세대부터는 조금 외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집적 회로, 이게 뭐 TV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칩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4세대는 고밀도 집적 회로, 약간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고, 5세대는 또 외우기 쉬워요. 초고밀도 집적 회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집적 회로부터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세대별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고 사용을 했는지 그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또 볼 거면요, 컴퓨터 종류를 한번 볼 건데요. 아까 전처럼은 이제 뭐 컴퓨터에 따라서 장치가 뭐가 있는지, 특징이 뭔지를 이제 간략하게 봤다라면, 이제는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어떤 특징이 또 있는지 종류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종류 1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고요.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뭐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이름들이 각각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예보,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있잖아요. 기상예보나 이제 우주 항공에 많이 쓰이는 컴퓨터를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이 메인프레임 같은 컴퓨터는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이제 같은 말로는 대형 컴퓨터라고도 하고, 병원이나 뭐 이제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서버 컴퓨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라는 것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컴퓨터의 종류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따가 컴퓨터 종류 2 할 때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있어요. 이 개인용 컴퓨터 아마 영어로 아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실 텐데, PC라고 하죠. 그렇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컴퓨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아시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런 컴퓨터가 있구나,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띄어쓰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조금만 깔끔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컴퓨터 종류 2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디지털 컴퓨터가 있고요. 그 반대인 컴퓨터죠.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모두 다 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도 있어요. 컴퓨터. 사실 제가 이제 1, 2로 나누는 이유는요, 여기 위에 써져 있는 컴퓨터와 이 아래 써져 있는 컴퓨터의 종류는 약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본 거죠. 자, 일단 이거는 좀 중요해서 한번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쓰는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디지털 컴퓨터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직선 처리를 합니다. 직선 처리라는 것은 이제 고든 선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친구는 논리회로, 그 다음에 논리연산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회로라는 것은 이제 판때기를 말하는 건데 그냥 이름만 논리회로고요. 연산할 때 논리연산 사용하는데,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수업 하다 보면 물어보더라고요. 논리연산이 뭐냐고. 같은 말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칭연산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뜻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똑같이 진행되고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디지털 컴퓨터를 외우실 때는 이 직선이다. 그 다음에 앞에 논리자만 붙으면은 거의 디지털 컴퓨터 쪽과 관련돼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니까 어쨌든 곡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외우기는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회로를 사용하는데 증폭 회로, 더 멀리 보내는 회로와 미적분 연산이라는 무한대로 증가하는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아날로그 컴퓨터는 쓰이는 곳만 쓰고요. 아닌 곳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과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결합한 컴퓨터. 이것도 많이 그렇게 쓰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만 좀 중간 점검을 하면요. 사실은 첫 번째 적었던 컴퓨터의 뜻은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여기서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뜻은 괜찮아요. 뜻은 괜찮고요. 종류를 어느 정도 외우고 보시면 뜻을 맞추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뜻과 비스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골라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대별 분류에서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는데 첫 번째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컴퓨터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쓰는지, 그리고 컴퓨터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는 약간 특징이 살짝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슈퍼컴퓨터, 메인프레임,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는 어떤 곳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위주로 외워주시면 이 정도는 공부가 확실하게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배우시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료와 정보,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랑 정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자료가 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료부터. 자료다. 영어로는 데이터라고도 하죠. 데이터.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현실에서 관찰 또는 측정을 통해 수집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자료 있어? 너 혹시 수학 자료 있어? 그러면 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수학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보는 좀 달라요. 이제 가끔씩 이제 정보랑 자료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보는 자료를 가공한 이제 결과를 말합니다.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료들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21년도 인구수 뭐 이런 게 등등 같은 것들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인구수가 뭐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막 수집을 해요. 자료들을 그거를 토대로 한꺼번에 딱 발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예요. 단위. 단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저희 어렸을 때 길이 단위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길이 단위? 자,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짧은 밀리미터라는 단위, 이거보다 조금 긴 미터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어떻게 배웠나요? 일단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야 이렇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선생님들이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센티미터가 조금 더 길어, 미터가 그 다음으로 길어, 이런 식으로 뭔가 길이의 이 기장을 좀 말을 했었었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단위는요, 이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위는요, 이따가 좀 제가 적겠지만, 왼쪽부터 작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단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단위는 사실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컴퓨터에서 쓰이는 단위를 하나를 딱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가 좀 요구되고 순서 외워주시는 거, 그리고 누가 더 큰지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써보면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총 8개의 단위가 존재하고요. 왼쪽에 있는 비트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컴퓨터에서 쓰는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블은 비트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 바이트는 니블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쭉쭉쭉 이제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던 파일을 다 합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앞글자 따기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알려줄 때는 B,
니, 바, 워, 필레, 파, 데 이런 식으로 앞에 글자를 좀 따서 외우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를 아시게 되면 사실 비니바와 필레, 파, 데 라고만 알아도 사실은 겹치는 알파벳들이나 그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게다가 순서까지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암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의 뜻과 정보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단위 순서 외워주시는 것만 하시면은 아마 이쪽 파트는 공부가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가 사실은 컴퓨터의 개요예요. 정말로 진짜 야채라고 따지면 야채 그냥 다 산 거죠. 이제 아직 다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어떻게 또 파생이 되는지 알려드리는 순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그림을 잠깐만 그려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컴퓨터는 원래 사실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하드웨어라고 나뉘어요. 하드웨어. 혹시 이거 영어로 쓰게 되면 아시겠지만 H 짝대기 W 이렇게 쓰는 것도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하드가 딱딱한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그 딱딱한 거의 반대가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소프트가 부드러운이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으로 나눠지는 거죠. 컴퓨터를 크게 보자면 이렇게 원래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 공부하실 때 하드웨어를 쭉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중점사항 파악할 때 이렇게 하드웨어라고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강에서는 아마 소프트웨어를 배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일단 하드웨어가 뭔지를 간단하게 좀 제가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드웨어는 하드가 딱딱한 애기 때문에 뭐 장치, 뭐 기계, 뭐 요런 뭐 전기, 뭐 약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장치적이고 막 이렇게 기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겠죠. 당연히 반대니까 뭔가 프로그램, 휴대폰으로 따지면 뭐 앱, 어플 같은 것들, 뭐 그리고 이런 것들 등등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문제를 한번 몇 가지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죠. 자, 마우스, 그 다음에 뭐 게임, 지뢰찾기 게임 아시죠? 지뢰찾기 게임, 이제 키보드, 프린터, 그 다음에 휴대폰에 있는 어플,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 중에서 하드웨어만 고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바로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마우스 손으로 만질 수 있어. 근데 게임은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키보드, 프린터,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얘네들은 어플은 저희가 뭐 휴대폰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만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련된 것들을 조금 아시면 지금 수업이 조금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드웨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것 같겠고요. 일단 하드웨어의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기계 또는 장치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류라고 하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장치들을 말하는 거니까 보통은 중앙 처리 장치, 영어로는 CPU라고 하는데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 기타 등등 전부 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하드웨어라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또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중앙 처리 장치가 굉장히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위에서 저희가 이제 5개 장치 종류 이런 것들도 다 하드웨어죠. 그럼 그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방금 알려드렸던 이게 중앙처리 장치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 개념이 뭔지부터 먼저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 전체를 제어, 연산 등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 좋아요. 일단 영어로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CPU라고 부르고요.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중앙처리 장치에 대해서는 꼭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앙 처리 장치의 종류로서는 CF에서 많이 나오는 뭐 인텔 뭐 이렇게 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종류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을 잘 기억해 주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셨더라면 몇 가지 또 정리할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제어와 연산과 기억을 합니다. 제어, 연산, 기억.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면은요. 아까 전에 저희가 5개 종류를 했을 때 입력, 출력, 연산, 제어, 기억이 컴퓨터에 5가지의 종류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입력이랑 출력 빼고 나머지 연산, 제어, 기억은 순서만 다를 뿐이지 지금 중앙처리 장치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부터가 실제 본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여기 제어, 연산, 기억을 좀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는 컴퓨터의 신호등 같은 역할이고요. 모든 것을 지시, 관리, 감독, 제어 등을 수행하는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 이제 거의 축구 감독 정도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종류. 하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종류 외우실 때는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명령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지 뜻을 기억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부호기, 명령 해독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 친구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은 뭐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종류만 파악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종류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자, 이제는 연산장치죠. 이제 제어 연산 기억하니까 연산장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산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딱 그래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명령이나 이제 계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연산장치의 종류 암기가 사실은 굉장히 또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자면 계산할 거예요. 실제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종류는 가산기, 감산기, 보수기, 누산기,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자, 총 이렇게 종류는 일단 7개예요. 근데 이 7개를 다 외우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만 기억을 하자면 여기까지만 하세요. 가산기, 감산기, 보수기, 누산기 여기까지만 진행해 주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는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뜻을 좀 적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기는 덧셈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산기는 가상기랑 반대로 뺄 감자 써서 뺄셈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수기 같은 경우에는 연산 결과를 바꾸는 장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산기의 뜻이 조금 별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누산기는 연산 결과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주자면, 자, 여기가 CPU예요. CPU.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CPU가 있고, 이제 CPU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연산 장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CPU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하면은 연산장치 안에서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가산기라는 친구가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때 제가 2라는 결과를 얻잖아요. 그럼 여기는 2라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연산장치를 이용해서 2라는 결과를 냈으면 이제 2가 처리가 되기 위해서 CPU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CPU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 친구 말고도 뒤에 밀려있는 작업들이 굉장하게 많아요. 그래서
누산기라는 곳이 있어요. 누산기.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고 이 친구의 일이 끝나면 나와서 저장되는 거죠. 이게 아마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 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장치는 제어장치보다 그렇게 심하게 안 했고 더 심하게 했죠. 더 심하게 했고 제가 막 계속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거의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한데 요 정도가 제 오늘 지금 하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몇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세요. 9번 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기억장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억장치는 제가 뜻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서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 파일도 당연히 저장을 하고 기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종류예요. 종류인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문제는 없죠. 자, 왼쪽부터 빠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느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빠르고 뭐가 느려져요?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데이터를 꺼낼 때를 말합니다. 약간 너희가 꺼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좀 빠르고 느린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적는 게 가장 빠른 거겠죠? 첫 번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캐시 메모리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뜻을 다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는 거의 3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3-4문제 정도는 무조건 100%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순서 외워주세요. 이거를 또 앞글자 짜서 렉해주보라고들 많이 외우는데 여러분들 그 외우는 방법은 강요하지 않을 테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할 건 레지스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레지스터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CPU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CPU 안에서 가장 빠른 임시 기억 장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거의 컴퓨터에서 임시로 시작하는 애들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넣었다 뺐다가 빠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는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 중립을 약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레지스터랑 주기억 장치를 기억해 보시면 이 친구가 좀 빠르고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느리잖아요. 그쵸? 한 친구가 빠르고 한 친구가 느리면 일의 순환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이 캐시 메모리가 약간 중립의 입장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레지스터와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가장 빠르니까 CPU의 보호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레지스터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는 주로 기억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실제 그럼 제가 지금 영상 강의, 여러분들 지금 영상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곰 플레이어나 네이버 플레이어나 KM 플레이어, 이렇게 플레이어를 트셔가지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지금 영상 움직이고 있는 거 맞죠? 지금 그럼 누가 기억해요? 주기억 장치가 계속 지금 기억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보조 기억 장치는 뭘까요? 약간 식당으로 따지면 보조, 이제 뭐 주방 보조를 생각하면 되는데, 보조 기억 장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저장 장치죠. 그냥 프로그램을 저장만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USB 아시죠? USB 같은 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죠. USB는 사실은 뭔가를 뭐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저장만 시키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뜻을 잘 아셨더라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종류들을 좀 파악할 차례인데요.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다른 건 다 됐고요. 주기억 장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기억 장치의 뜻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기억 장치라는 것을 일단 종류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RAM, 그 다음에 ROM 단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으실 때는요, RAM 이렇게 읽으면 어디 가서 조금은 살짝 무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RAM이라고 읽고요. 이거는 ROM이라고 읽습니다. 주기억장치의 종류이고 이 두 친구가 현재 실행 중인 것을 계속 기억해주는 친구입니다. 좀 상세하게 더 갈게요. 자, 램부터 한번 가보시죠, 그럼. 자, 램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람이 사용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이 램이라는 친구는요, 사람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주기억장치 중에 램은 사람이 사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들,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거나 지금 제가 한글 파일을 실행시키고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램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장점이 있죠. 또 장점은 무엇이냐면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성하고 있는 도중마다 계속 기억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 여러분들 혹시 누가 사용한다고요? 네,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실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저장도 한 번도 안 누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만약에 까먹고 저장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정전돼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휘발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크나큰 단점입니다. 날아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램을 사용을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일단 램을 사용하실 거고 계속 평생 램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저장이 습관화한다, 이렇게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롬을 할 거잖아요. 그쵸? 이 롬은 사실은 그러면은 다 반대예요. 그냥 거의 다 반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누구? 컴퓨터가 사용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컴퓨터가 사용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일만 들어가 있겠네요. 중요한 파일만 이제 기억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필수적인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장점이 뭐예요? 컴퓨터는 사실 이제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만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막 읽기도 하고 막 지금처럼 쓰기도 하는데, 컴퓨터가 사용하는 거면 쓰기를 못해요. 컴퓨터가 손이 달려 있어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뭐야? 읽기만 가능하죠. 그럼 즉슨 그 롬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파일만 불러올 수 있지 저희가 쓰기 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램의 종류도 있습니다. 앞에 S가 붙은 S램과 앞에 D가 붙은 D램이 있는데 종류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럼 당연히 롬의 종류도 있죠. 앞에 이제 이자가 하나 붙은 EP롬이라고 있고 앞에 이자가 두 개 붙은 EEP롬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종류만 살짝 암기만 해주시면 굉장히 좋게끔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기억장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주기억장치를 제가 했더라면 그 다음에는 보조기억장치를 할 차례가 될 것 같은데요. 11번 가도록 할게요. 많아지죠? 자, 보조기억장치도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제가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저장해주는 이제 USB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종류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SSD, HDD. HDD는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USB, 그 다음에 옛날에 썼던 뭐 DVD나 뭐 CD 이런 등등등 굉장하게 많은 저장 장치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팁을 좀 드리자면 SSD랑 이제 HDD 같은 것들은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컴퓨터 내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USB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사용하자면 휴대용 이제 저장 장치라고 하고 용량은 조금 다운이죠. 왜냐면은 사실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니까 용량은 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컴퓨터 외부 장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셨을 때 뭐 CD랑 DVD도 공부해야 하나요 하는데 너무 옛날 장비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억장치의 끝입니다. 정말 여기 90, 11은요 정말 어려워하실 분더러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좀 달달달 암기가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안 했어요. 입력과 출력을 안 했잖아요. 보통 입력과 출력은 너무나도 쉽고 그냥 진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른 정리하고 수업 끝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이랑 출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고요. 입력 장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를 한번 다 써보면 입력은요, 사용자가 뭔가 입력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키보드 마우스가 있죠.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게 입력 장치고, 뭐 스캐너, 스캔 돌리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터치로 시작하는 거, 뭐 터치패드, 터치 스크린 다 되고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OMR 카드, 뭐 이런 등등등 입력 장치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 더 적을까요? 더 적자면 뭐 OCR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MICR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 여러분들 바코드 알죠? 물건 살 때 바코드, 그 다음에 뭐 디지타이저, 엄청나게 많은 입력 장치들이 있는데, 보통 입력 장치는 여기까지만 아셔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13번 갈게요. 반대가 출력 장치잖아요. 그쵸? 같은 말로 표시 장치라고도 하긴 하거든요. 종류를 좀 판단해보면 보통 이 친구들은 입력과 반대로 제 눈에 보여주거나 뽑아주는 친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바로 떠올리시는 프린터, 그리고 뭐 이제 모니터, 뭐 플로터, 뭐 이런 등등이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들만 조금 아시면은 사실은 문제될 게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프린터의 종류를 먼저 좀 아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프린터 같은 경우, 종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옛날에 썼던 도트 프린터라고도 있고, 활자식 프린터, 이건 너무 옛날에 썼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있죠.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나 잉크젯, 잉크 써서 하는 잉크젯 프린터 등 이렇게 좀 종류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모니터 종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니터 종류 요즘에는 정말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잖아요. 모니터 종류는 한 4개, 5개 정도만 알면 되는데, CRT, 그 다음에 이제 LCD, 이제 LED 모니터, OLED 모니터 이런 것들도 있고, PDP 모니터 등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CRT 모니터가 그 옛날에 썼던 그 뚱뚱한 모니터 있죠. 이렇게 엄청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고, 요즘에는 여기서부터는 다 얇죠. 요즘에는 이게 싹 얇아가지고 다 그냥, 저도 지금 얇은 모니터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종류 정도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고요. 뜻 물어보는 게 나오면은 그때는 정말 문제를 좀 개떡같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말 이론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은 제가 용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자, 2강 내용 관련 용어를 좀 몇 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몇 개를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고요. 컴퓨터 내에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버스 같은 거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알면 좋거든요. 임베디드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아요. 이 임베디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좀 쉽게 말할게요. 이제 가전제품 있죠. 뭐 밥솥이나 냉장고 같은 것들. 가전제품에 실제 두뇌 역할을 하는 CPU를 탑재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AI 기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레이드는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위에서 배웠던 SSD랑 HDD 같은 하드디스크 등을 논리적으로 용량을 나누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정도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용어라고 해서 이제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있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보통 요즘에 많이 끼는 뭐 애플워치 등등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진짜 실제 영화 생각하자면 뭐 아이언맨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제 용어 공부도 틈틈이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 중에 용어도 사실 빼먹지 말고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VOD 서비스, 뭐 IoT, 뭐 VR, AR,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신기술 용어가 존재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3개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궁금하시면은 인터넷 검색만 살짝 해보시면 맞다, 나 이거 알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 관련 내용을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컴퓨터의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요약함으로써 이렇게 1과목의 컴퓨터 이해 첫 번째 섹션인 개요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강 내용
됐고요. 3강 내용 한번 복습을 좀 하자면요. 3강에서는 그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저희가 하드웨어를 배웠으니까 소프트웨어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니까 3강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저장 꼭 하고 끌 테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3강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랑 알고리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